네, FOMC 특집 마련했습니다. 9월 FOMC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결대로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일단 연준은 9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여전히 추가 인상에 대한 여지 남겨둘 것으로 예상은 했는데 역시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이렇게 조금 더 충격을 더 크게 반영을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고자 역시나 오늘 미국 현지 분위기를 들어볼 수 있는 미국 경제 전문가 유산암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암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산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조금 많이 빠진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유산암님이 조금 웃고 계신 얼굴을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것도 같고요.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결과 제가 간단히 브리핑해드렸습니다만 유산암님이 보시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시장은 왜 이렇게 반응을 했는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번 FOMC 관련돼서 금리 동결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 전복표였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내년의 금리 인하가 과연 6월대로 유지가 될지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점도표가 나왔을 때 충격이 왔습니다. 맨 처음에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치를 내놨을 때는 내년에 4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딱 중앙값이었거든요. 이제 시장의 중앙값이라기보단 연준의 중앙값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금리 인하가 예전에는 중앙치가 4.6%였다면 이번엔 5.1%로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를 4번 한다 해서 2번 한다로 바뀌었거든요. 사실 그 말 뜻이 이해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점도표가 나왔을 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장기 중립금리가 2.5%로 유지가 됐다라는 게 사실상 시장에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유지한다라는 점도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재미난 게 10년물 금리는 크게 올라갔지만 20년물 금리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재미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갑작스럽게 파월 연설에서 분위기가 좀 크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재미난 거는 파월이 바로 연설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 주가가 크게 올라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갑작스럽게 0.4%, 0.5%가량 1초 만에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 쪽에서는 분위기를 좋게 받아들이다가 재미난 거는 파월은 분명히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점도표보다는 조금 더 중립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거의 끝에 도달했다라고 볼만하다.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한 번 더 하는 것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지 않다. 분명히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 주목한 발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락하게 된 계기, 그리고 20년물 금리가 크게 올라가게 된 계기, 10년물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된 계기는 그 발언들이 아니라 금리에 대한 발언들이 아니라 중립금리. 사실 이번에 점도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물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중립금리가 사실 예전과 똑같은 수치를 유지하게 되면서 장기 중립금리라고 불리는 LNR, Longer Neutral Rate이라고 하는데 이게 변하지 않으면서 결국 몇 년 뒤에는 연준이 다시 저금리로 돌아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파월이 이런 발언을 내뺐습니다. 중립금리가 예전보다 올랐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재미난 건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닉 티밀하우스가 이미 경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닉 티밀하우스가 딱 2가지 경고를 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중립금리 관련해서 연준의 의견들이 변했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발언을 갑작스럽게 꺼내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딱 파월에서 딱 시장이 내려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립금리는 예전보다 올랐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두 번째는 연착륙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연착륙은 너의 베이스 케이스냐, 너의 기본 시나리오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연착륙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 뜻은 뭐냐?
경착륙이 기본 시나리오라는 것을 대답을 이제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한 건데요. 물론 그럼에도 그 뒤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연착륙은 여전히 우리의 목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예전보다 가능성이 올라간 것은 맞지만 우리의 베이스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닉 티미나우스 기자가 경고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파월의 연설에서 반영이 된대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어떻게 보면은 장기 중립 금리, 20년물 금리, 10년물 금리가 오르게 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더라도 금리가 예전처럼 저금리로는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바로 두 가지 포인트가 시장을 끌어내리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내년에 대한 인하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점도표가 나왔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중립금리 얘기가 나왔는데 올랐을 수도 있다. 굉장히 좀 우회적인 발언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중립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뭐 상향된다, 오른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나왔다는 게 시장의 불안감과 우려를 조금 더 증폭시켰던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뭐 점도표는 점도표일 뿐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직까지 내년에 대해서 뭐 크게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젠 점점 더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올해 그래서 연준이 정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냐가 좀 궁금해졌는데 일단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유산남님의 의견이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리 인상 쪽에 무게감을 좀 싣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확실히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원래는 반반 정도로 나뉠 거다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의외로 금리 인상 쪽이 사실 3분의 1을 차지했거든요. 19명의 투표자들 중 거의 12명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사실상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에 무게감을 실어줬습니다. 이런 뜻을 또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더 넣자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의 금리 인상에 시장에 커다란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 우리가 경기 침체, 우리가 분명히 이번에 또 저번에 나왔던 발언을 반복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금리 인상에 관해서 긴축에 관련해서 과도 긴축과 덜 긴축하는 것에 대해서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굳이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일단은 가격 안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에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건 유가 관련해서 분명히 유가가 우리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으로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아니지만 반대로 이 유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코어 인플레이션에 여기에서 이제 소비 패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가격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사안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파월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좀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 조금 덧붙일게요. 개인적인 의견 좀 덧붙이자면 여태까지 얘기했던 건 팩트 위주로 얘기를 했다면 사실 저번에 얘기할 때는 파월이 분명 맨 처음에 얘기를 할 때 Bank is resilient라는 표현을 쓰면서 은행은 안정적이다. 경제는 미국 경제는 강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적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사실 원래 파월이 저번에 연착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저번에 연착륙에 대한 발언할 때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연착륙을 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연착륙이 기본 케이스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경제에 너무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얘기가 더 늘었습니다. 이건 좀 미묘한 뉘앙스에 대한 차이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오일 가격을 하락시키고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가 좀 높아질 만한 뉘앙스들에 많이 표현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일 가격은 내려가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재미난 현상이 좀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은 연준이 결국 그래도 잡고 가겠다라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전 맥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파월이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제 파월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고려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월은 이제는 언더 긴축, 과도 긴축과 덜 긴축하는 것에 대한 밸런스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된다. 이 조심스럽다라는 발언을 한 번을 얘기한 게 아니라 10번도 넘게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파월 쪽에서도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는 하긴 했지만 한 번보다 더 2번 이상의 인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점도표를 볼 때 다 투표를 한 것이 5.75까지 한 번의 금리 인상에는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연준 쪽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질적으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의 CEO가 언급하기를 0.5%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될 경우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에 따라서 아마 파월도 지금 당장 시험 경제가 괜찮아 보이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스탠스가 바뀐 것이 0.5%의 금리 인상은 아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의 명분부터 다시 따져보면 결국에는 물가를 잡기 위함이잖아요. 그 물가를 연준의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그 2%란 얘기를 이번에도 사실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그 내용을 좀 봤는데 근데 뭐 코어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코어 물가도 또 다시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 때문에 조금은 불확실성이 높다, 뭐 혹은 이런 식으로 좀 돌려 말하기는 했지만 어찌 됐든 현재 점도표나 유사남님의 의견으로 봤을 때 11월 혹은 12월에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또 고민이 많은 것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던지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파업 이슈가 또 이제 경기에 영향을 좀 주지 않겠느냐, 혹은 인플레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좀 들어왔었는데 미국 현지에서 지금 현재 파업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지금 가장 강력하게 공급 문제가 되는 이슈는 UAW 전미자동차 노조의 파업 이슈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UAW가 혹은 전미자동차 노조가 너무나 조금 너무나도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의견이긴 합니다. 사실 원래 맨 처음에 요구를 했던 것 자체가 46%의 임금 인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 4일 근무, 그리고 이것 말고도 뭐 인플레이션 대비 수당, 뭐 아니면은 뭐라고 하죠? 파트타임 관련한 부분들 줄여달라 여러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부분도 관련해서 너무나 과도한 주문이 아닌가라는 게 대부분들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다행인 점은 어제 포드가 그래도 미국과 캐나다가 동시 파업하는 거는 막았습니다. 이제 포드 같은 경우 캐나다 쪽에 있는 자동차 노조들과는 협상을 통해서 동의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고요. 결국 중요한 건 미국 자동차 노조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파업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 이유 자체가 좀 재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가 될 텐데 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노조는 앞으로 힘을 잃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노조에 해당하는 인원들도 앞으로 임금을 깎아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반전을 주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당 임금이 45불 정도가 평균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임금 같은 경우 혜택과 뭐 보험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한 가격이 45불인데 문제는 자동차 노조에서 일하는 금액은 약 65달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노조가 없는 도요타에서 일하는 사람 약 55달러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이냐? 노조가 없는 회사가 훨씬 더 돈을 아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전기차로서의 전환이 되면서 사실 내연기관차가 훨씬 더 들어가는 부품이 전기차보다 많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모터와 배터리와 그거를 컨트롤하는 장치들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면 내연기관은 그것과는 더 추가적으로 훨씬 더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자동차 노조가 앞으로 전기차 전환이 되면서 잃어가는 권력들이 많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그리고 앞으로 진행 중인 파업이 더 추가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대세로 돼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제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애널리스트들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부분들이 노조가 분명히 앞으로 회사와 이익을 나눠야 된다 쪽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임금에 대한 걱정,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사실 이번에 나왔던 옐런 재무장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민주당 소속이라서 원래는 노조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게 아니라 회사와 노조 양쪽 다 같이 윈윈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우회적으로 양쪽 다의 중립의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조금 여론들이 꼭 노조의 우호적인 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임금 인플레이션 이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되고 계속 누적됐을 때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또 한 번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있다는 점에서 파업 이슈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제유가 얘기를 한번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서도 뭐 언급을 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만 국제유가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연준의 결정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실 오일 가격이 좀 어떻게 보면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상태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뭐 어차피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안에서 채팅창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를 얘기를 하는 게 오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재미난 건 파월이 아무래도 연착륙의 베이스 케이스가 아니다. 기본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유가가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 확실하게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은 경기 침체가 오면은 유가는 내려가게 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걸 피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높은 유가 자체가 경기 침체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코로나처럼 경기 침체가 오는 순간 유가가 꺾이는 순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아마 사우디도 움직여야 된다,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오늘 굉장한 조금 소식이 좀 사우디에서 떴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유가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란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 결국 미국과는 관계가 좀 멀어지는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오일 관련해서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90불에서 100불 사이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우디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연준은 의식하고 행동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파월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유가를 보는 건 아니지만 유가가 보여주는 장기 인플레이션과 유가가 높아지면서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단기적인 소비 패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같은 경우 무조건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EIA 기준으로는 이제 에너지 이제 전망청이라고 하나요? 정확히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이 에너지청에 의하면은 EIA에서는 93불에서 95불 언저리가 맥스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100불 이상의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와 겹쳐질 경우 아무래도 100불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바이든 쪽도 사실 명확하게 얘기를 했던 점이 무슨 일이 있어도 유가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한 점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유가가 뭐 110불까지는 거의 아직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100불로 넘어가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00불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연준의 목표가 물가를 잡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유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고금리가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된다는 걸 가정을 하는 점도표가 나왔는데 목표는 또 경기의 연착륙이라고 하고 사실 앞뒤가 이게 맞는 건지 정확히 좀 파악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간밤에 또 보니까 방어주는 좀 올랐더라고요. 전략을 방어주 중심으로 다시 가져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경기 방어주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좀 들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저번에 제가 딱 출연했을 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항공주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항공주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부분들이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사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유가와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지는 가운데 사실 지금 장기 금리가 은행들도 위험할 정도로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제 국채금리 관련해서 장기금리 관련해서 뭐 비데크만이 얘기한 것처럼 5.5%까지 갈 거다라는 건 무리고 하지만
전에 제가 예상했던 4.4%가 이제 10년물 금리 4.4%가 도달을 했고, 이거보다 높아질 경우 저는 확실히 은행 쪽에서든 어디 쪽에서든 경제가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닉 티메라우스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이런 가운데 안에서 저는 경기방어주 쪽이, 특히 지금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경기방어주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가 많이 내려갔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재미나게 JP모건이 언급했던 부분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달러 제너럴에서 소비 패턴을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로 어떻게 보면은 이 달러 제너럴에 대한 평가를 내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는 반대로 조금 생각했던 점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면은 반대로 싼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경기 방어주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조금 높여놓은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뭐 항공주들에 대한 뭐 숏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놓고 조금 기다리고 관망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저는 여기에서 더 크게 높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미 반영될 거는 악재가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다른 부분에서 관망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사실 지금 가장 좋아 보이긴 하고요.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일본에서 금리 관련된 발표를 하죠. 이런 일본에서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엔화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금 미국 성장주에만 초점을 맞춘 투자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방어주라든지 아니면 엔화라든지 조금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늘려보는 것도 지금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혼란한 점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안에서 조금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혹시라도 성장주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이라면 간밤에도 또 헬스케어, 통신, 유통 이런 방어주들은 좀 올랐거든요. 이런 쪽에 포트폴리오를 확실히 조금 비축을 해두셔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유가도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스텝을 또 노리는 관점에서 관망과 현금 확보,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경제 전문가 유산함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